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의 저는 남궁민입니다. 이제 제 5부를 할 건데요. 1, 2, 3, 4부에서 문학과 독서의 그 공통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러긴 처음이에요, 그죠? 이제 처음으로 치러진 이런 선택형 수능 국어에서 화작과 언매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게 3월 학평이고 화작 파트를 제가 물론 언매도 화작도 저는 올해 여러분 알다시피 수능 특강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수능 개념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여러분 수의 학생들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도 화작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자, 화작을 하느냐 그 언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아마 여러분 놓여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완전히 정하고 나는 화작이다 이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이번엔 화작을 한번 봐봤어요.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3월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작을 받아 이게 11월까지 반드시 갈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사실은. 반대로 또 이 강의 지금 요 자리는 안 듣고 있을 언매 시험 본 사람도요, 화작으로 옮겨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아마 지금 첫 해니까 더 그럴 텐데 왔다 갔다 막 되게 변동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오늘 언매로 시험 봤는데 여기 와서 화작 문제 풀어보고 시험은 언매로 봤지만 이 화작 강의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러 다음번에 화작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 들으러 온 사람도 또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중요한 건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여러 가지 과목의 특색과 자기의 어떤 학습의 정도나 패턴이나 자기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것을 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근데 그게 기왕이면 더 빨리 최대한 찾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화작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화작이나 언매나 마찬가지인데 11문제씩으로 바뀌게 됐죠. 11문제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화작에 대한 얘기로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3개의 세트이되, 자, 화법 단독, 화작 융합, 그 다음에 작문 단독 이렇게 구성을 취한 것은 우리가 2022 수능 예시문항에서 보여줬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화작 계기일식 화작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 화작 계기일식 강의 중에서 맨 마지막 강의 제 15강에서 2022 수능 예시문항 그 문제들을 모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기존의 화작과는 조금 달라진 면이 무엇이고를 아마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안 그랬던 사람은 계기일식 화작의 제 15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바뀌는 화작의 미래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건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니까 2022 수능 예시문항 화작은요. 자, 그거에 준해서 기본 세팅은 그것을 따라간 11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5에 37번 첫 번째 세트는요,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승차라는 어떤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누구라 그랬나, 거기 하백원이라는 실학자가 만든 농기구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놓은 그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표라는 게 첫 번째 세트 화법 단독에서 전문가 강연이거나 이렇게 학생의 발표가 여기에 제시되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된 세팅이고, 요 세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스피드 그룹이라서 되도록 빨리 정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하고 연습도 해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5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면, 위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 발표의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 어쩌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여기 나오는데요. 이 35번 문제 좀 눈여겨보세요. 자, 자승차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제시해야겠다. 자승차가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야겠다. 설계하려고 하백원이라는 사람이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혀야겠다. 개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언급해야겠다. 우와, 이 문제 아마 이 출제진이 고민해서 만든 첫 문제일 겁니다. 이게 바로 2022 달라지는 화작에서의 그 신경향을 반영한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태까지 기출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화작의 이 발표 세트에서 첫 번째 문제는요, 대체로 제가
읽어보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지문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빨리 예를 들면 뭐 따옴표를 찾아가고 물음표를 찾아가고 괄호를 찾아가면 바로바로 그냥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대부분의 선지를 이루는 문제가 이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사실은 뭐야? 내용 의존적인 선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2번 화작을 잘 못 봤어도 괜찮아. 이건 연습 게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다져나가야 될 주요 이제 근거가 되는 바탕이 되는 곳이고, 아, 화작이 이렇게 약간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들이 비중이 과거 화작에 비해서 높아질 것이구나라는 걸 이 문제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사점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면 수능 예시문항, 2022 수능 예시문항,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기일식 화작에서도 그 15강에서도 설명했었습니다만, 강조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비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지문을 완전히 안 읽고 완벽하게 그냥 통째로 스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마 많이 차단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중요해진 건 뭐겠어요? 문단 단위 스캔의 노력, 그런 기능, 그죠? 즉, 그 어떤 문단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흐름을 지니는가를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훑어내는 거 있잖아요. 왜냐?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무슨 개념 설명을 다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시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어. 이건 비문학 독서 지문이 아니니까. 이건 독서가 아니잖아. 화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 개념 정의가 자승차, 개념 정의가 있느냐?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느냐?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놨느냐?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시되어 있느냐? 계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가 있느냐? 이게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요. 이제 요거 35번 문제를 제일 부담되는 문제로 놓고 36번 볼게요. 발표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요. 여기 지금 그림 어디 있어? 무슨 설계도, 사진 1 어디 있어? 또 뭐 사진 2, 그쵸? 또 동영상 이런 게 사실은 이 36번 문제가 오히려 35번보다 더 빨리 어딘가를 찾아가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37번은 어때요? 이거 함께 공부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고떠문 고향을 떠난 문제. 됐죠? 그렇다면 36번, 7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35번이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런 세트 지금 구성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럼 있잖아요. 우리 제일 쉬운 고떠문부터 먼저 해볼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라도 더 정보를 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니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학생 1, 물의 힘만으로, 이제 이게 왜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굳이 학생의 발표 내용을 안 읽어보고 학생의 반응과 요 선지, 그러니까 요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선지의 정합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답이 나오는 거니까 대개는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자,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언급이 지금 그 발표 내용 안에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 읽었지만 정보를 하나 얻게 된 겁니다. 했는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자, 이런 걸 보는 거야. 아쉬웠어. 이런 거죠. 나중에 발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1번 선지 봅니다. 학생 1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는 게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1번 탈락이죠. 됐나? 이건 아주 쉽죠.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제 부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지. 2번 갑니다. 학생 2에 관한 거니까요.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잘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 그죠?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좋은 거야. 좋게 평가했어. 그죠? 긍정적으로. 그가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였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봐. 그가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였다는 얘기가 거기에 발표 내용 안에 있겠지. 우리가 부수적으로 정보를 얻었다. 그죠? 자승차 이외에도 농사에 관련된 다른 기계를 더 고안했을 것 같아. 그랬죠? 그러면 봐. 긍정적으로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 다음에 자승차 외에도 뭔가 다른 기계를 고안했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한 거야. 그죠? 그럼 2번 선지 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점검한 건 전혀 아니잖아. 여기 무슨 신뢰성을 점검한다는 게 뭐야?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 본다는 건데,
이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2번 땡. 그럼 이제 그 다음 학생 3은 갑니다. 조선시대에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차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러면 이 자승차라는 게 스스로 작동하는 수차인가 보다. 그죠? 그래. 자, 이런 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랬죠. 이건 얘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그지? 긍정적으로 이 발표의 내용을 평가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현대 기술에서 자승차와 유사한 원리가 사용된 경우가 더 있을까? 나중에 검색해 봐야겠어. 그랬네요. 자, 더 있을까? 라고 추가 궁금증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셈이야. 말하자면. 그지? 그러면 3번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게 어디 있어? 이거요? 현대 기술에서 자승차와 유사한 원리가 사용된 경우가 더 있을까? 이거요? 이거는 생긴 궁금증이지 발표 내용 중에 뭐가 누락되어 있다는 걸 지적한 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4번 학생 1과 3은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둘 다 학생 1도 3도 지금 그치? 추론하는 내용은 없지? 그치? 1도 3도. 오히려 2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농사에 관련된 다른 기계를 더 고안했을 것 같다고 추론하는 내용이 오히려 학생 2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죠? 1과 3 다 없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겠네? 학생 2와 3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딩동댕. 맞지요?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여기도 뭐야? 처음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그지? 답은 5번입니다. 그럼 봐요. 이 문제 37번 문제를 쉽게 고향을 떠난 문제라서 사실 왼쪽에 있는 지문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답을 일단 골라냈고요.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정보, 예를 들면 자승차라는 게 스스로 작동하는 수차라는 것이고, 그건 하백원이라는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가 고안해낸 그런 장치이고, 기존의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그 전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던 쉽지 않다는 정보 같은 것들도 들어있을 테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도 이게 지금 기존의 수차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 뭘 작동하기가? 그 작동하는 게 뭔지. 이게 자승차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겠지. 이 지문, 이 발표의 주제가 자승차니까. 그러면 물의 힘만으로 자승차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나 보다. 그지? 그런 짐작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실제로 산문단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자승차는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물의 힘만으로는 자승차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 얘기 지금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나 봐. 실제로 거기 지금 아까 언급했던 그 산문단에 있는 그거에 보면 35번 문제에서 2번 선지 자승차가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설명됐죠? 거기 물의 힘만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35번의 2번 선지는 맞지만, 여기서처럼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 작동하기 쉽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던 거지. 그죠? 자, 그렇게 이 문제를 어쨌든 풀었을 때 35번에 2번까지 바로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식의 내용들을 부수적으로 정보를 얻고 다음 문제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혹시 저랑 화작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둬야 되는 건, 자료 활용 방안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화법에서 얘기할 때는요, 자, 괄호를 무조건 찾으러 가야 돼. 그죠? 자, 화작에서 화법 대본에서 말이에요. 괄호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자료 활용,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거. 그럴 때는 당연히 뭐 그림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제시하며, 뭐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게 분명히 그거는 당연히 대사 안에는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언어적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괄호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중과의 상호작용, 반응을 살피고 대답을 듣고 이런 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여기 지금 뒤에 이제 문제로 나오는데,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때 뭐 손가락을 치켜들며 뭐 어쩌고 그런 말, 혹은 목소리를 갑자기 높이며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괄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관한 것은
각각 뭐? 그림, 설계도, 그 다음에 사진 1,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사진 2에 해당되는 괄호 부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뒤만 살피면 답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맞죠? 생각해보자. 1문단에요. 여러분 그림 제시. 풍속화에 나오는 이 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했어요. 자, 화제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하다. 자, 관심을 유도하는 거 어디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죠. 그게 1문단에서 바로 수차입니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됐어. 딩동댕. 됐네요. 역할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2문단 처음이네요. 설계도 제시. 이것은 자승차의 설계도인 자승차 도해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각 부품이 그려져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장만 선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대상의 설계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활용. 딩동댕. 맞죠? 앞뒤 맥락만 보면 충분히 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사진 1은 어디 있어요? 그 2문단의 6째 줄 보세요. 자, 사진 1 제시했네요. 자승차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사진 1 제시. 이 사진은 자승차 도해를 바탕으로 동글동글 과학관에서 직접 만들어본 자승차의 모형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봐.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틀리지. 각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 과학관에서 제작한 이 자승차의 외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1이 제시됐지. 겉모양 보여주는 사진인데 답 3번 찾았네. 됐죠? 그 다음 동영상은 어디에 있어요? 그 2문단 맨 끝에요. 자, 그래서 이 사진만으로는 작동되는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승차가 작동되는 모습을 컴퓨터로 구현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재생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랬어요. 그럼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여 준비한 동영상을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한 거 맞죠? 자, 이해가 잘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작동 방법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해를 돕는 데 활용했어. 됐죠? 그 다음에 사진 2는 어디 있습니까? 3문단의 5째 줄입니까? 그죠? 사진 2 제시.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톱니바퀴를 활용하여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데 자승차에도 이와 유사한 과학적 원리가 사용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례와의 유사성을 들어 발표 대상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 2를 활용한 거 맞죠? 이때 다른 사례는 뭐예요? 자동차. 그리고 이 발표 대상은 뭐야? 자승차. 이래가지고 사진 2를 활용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자, 요 36번 문제는 뭐라고? 이렇게 해당되는 시청각 매체, 자료 활용을 매개로 한 출제 요소로 삼는 문제에서는 괄호를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가면 된다. 됐죠? 그럼 봐요. 37번 문제를 풀고 36번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 어떤 이득을 얻었다? 꽤 많은 정보를 이미 얻었고요. 그리고 여기 37번 문제에서 그랬고 36번 문제에서도 요 괄호의 앞뒤를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거고 어떤 원리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며 또 이게 자동차와는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에 대한 정보가 어디쯤에 나오는구나를 대충 감을 잡았다고. 됐죠? 그러면 이제 제일 복잡한 35번 문제를 빠르게 문단별 스캔을 통해 가지고 풀면 되겠다 이거지.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35번 문제를 맨 처음에 푸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전략일 수 있어. 그러면 문단별 스캔을 통해 가지고 35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37번은 아예 고향을 떠난 문제니까 별 상관없다 치고 그 자료 활용 방안에 관한 36번 문제의 경우 그렇게 읽어 나가면 답을 그냥 바로 또 고르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역순을 택하는 이유는요. 36번 문제를 만약에 35번 먼저 푼 다음에 36번을 풀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결국 36번도 역시 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데를 또 다시 짚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득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다 읽은 다음에 나중에 다음번 문제로 36번을 풀면서 해당되는 데를 다시 오는 방법하고 문단별 스캔을 빠르게 읽는데 36번 문제를 풀면서 해당되는 괄호를 봤던 게 도움이 되는 것하고 후자가 더 이득일 거라는 직감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가진 뜻. 근데 그런 건 보통 어디에 나와? 맨 첫 부분에 나오죠. 그죠? 이거는 1문단 안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1문단이 이 정도 부피가 되는데 이만큼이나. 자승차에 관한 소개를 했는데 뜻이 무슨 뜻인지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늦게 나와도 2문단 처음에 나와야 돼. 그렇겠죠? 이 정도 볼륨에서 2문단 처음에도 그게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럼 약간 이상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1문단 끝에 보니까요. 자승차란 물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수차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 꼼꼼히 읽었으니까 나오죠. 꼼꼼히 안 읽어도 대충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띄죠. 뭐뭐란 뭐뭐입니다. 이런 게 눈에 그런 구조의 문장이 보여야죠.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안 쓰이는 건, 자 생각해봐. 자승차에 관한 설명을 쫙 해. 그 다음에 실제로 쓰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는 발표의 마지막쯤에 나오겠나요? 맨 처음에 나오겠나요? 맨 처음에 자승차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이러이러. 근데 이건 사실은 아쉽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끝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3문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문단 처음에 생각과 달리 자승차는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물의 힘만으로 자승차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거 쓰이지 못한 이유 설명됐죠. 그죠? 물의 힘만으로 움직이기가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37번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이것도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자승차란 이런 거예요. 추가 정보는 어디 가서 얻으세요? 하겠어요? 아니지. 자기 설명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만약에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를 참고하세요? 이러겠죠. 그럼 끝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봐. 맨 끝에 뭐라 써?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을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동글동글 과학관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면 어쩌고.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 이건요.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은데? 아까 37번 문제를 풀면서 뭐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건 아마 어딘가 있을 거고, 그 처음에 이 자승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1문단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고. 가봐요. 자,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백원이 자승차를 설계했다 그랬잖아. 됐죠? 답이 5번이야. 자, 개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내용을 훑어내려갈 때 거기에 그런 어떤 의미 덩어리가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가 확인됐으면 답이 5번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세 문제를 최대한 어쨌든 화법의 세트를 빠르게 푸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14쪽이에요. 38에서 41번 한번 볼까요? 가는 활동 1에 따른 대화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지민이 쓴 초고이다 물으면 답하셔야 되거든요. 도쿠 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 1이 뭐냐면 책에서, 그러니까 도쿠죠.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대화지,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화법입니다. 그치? 이게 화법이야. 그 다음에 또 뭐지? 활동 1, 그 화법을 바탕으로,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교훈을 주는 글쓰기를 해야 돼요. 이게 활동 2, 그래서 초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장문이에요. 화작,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화작, 융합 세트에서는요, 항상 이 세트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박스가 있다면 박스를 가지고 초기 조건 딱 요 화법 지문과 장문 지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출발점입니다. 잘 파악하시고 그러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으로 인상적이었던 대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훈을 주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세팅으로 갑니다. 3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데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제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길잡이 문제. 왜? 이 담화를 가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선지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내용 흐름을 거의 다 알게 되는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이걸 길잡이 문제로 삼으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가 A의 발화. 그런데 A가 어떤 것인지 거기 해당되는 몇 줄 되지도 않네 뭐. 그 대목 나왔을 때만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사실 미음은 A보다 위에서 끝났고요. 그럼 사실 기역에서 미음까지를 검토하는 앞에 문제 38번 문제를 풀면서 거기까지 검토한 다음에 나머지 A는 몇 줄 안 되니까 읽으면서 39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사실 이 기역에서 미음 요 문제가요. 이 길잡이 문제가 사실은 요 화작 융합 세트 가운데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항상. 이거 해당되는 부분 봅시다. 이 책이 내가 이해하기 너무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목차를 봤더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보이나 봐, 목차가. 그죠?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책의 내용 수준을 가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내용 수준 너무 어렵지 않은지 목차를 찾아봤어.
그런 전략을 활용했네. 이게 지금 내용 수준을 가늠하고자 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문제 저한테 이 문제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당연히 맞고 너무 당연히 틀리는 걸로 선지들이 구성돼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선지로 구성됩니다. 이 문제는요. 겁먹지 마시고요. 니은 가세요. 이 책은 우리의 사고 경향을 7가지로 나눠서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가 하루 한 장씩 일주일간 읽으려고 계획했었어. 책의 구성, 거기 지금 7가지로 나눴다. 고려해서 책 읽기 계획 7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했었다. 세웠으면 할 수 있다. 딩동댕? 이게 뭐 해설이 필요합니까? 자, 3번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지? 메모를 살피며 지민이가 3장에서 다룬 정박 효과와 5장에서 다룬 확신의 덫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럼 위에 앞에 홍철이, 윤주 얘네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특히 몇 장에서 다룬 무슨 개념, 몇 장에서 다룬 무슨 개념 이렇게 메모를 자기가 찾아가 보면서 얘기를 했다. 지민이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메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메모를 살피며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지, 맞죠?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제는요, 정답 찾아가는 것 말고 하나의 결이 더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게 길잡이 문제라고 했어요. 정답 찾는 건 지금 이게 정오 판단은 제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쉽게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풀어놨을 뿐인데, 다르게 진술해놨을 뿐인데. 근데 또 하나의 결이라는 게 뭐야? 아, 지금 얘들의 대화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자,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 목차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거 7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구성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뭐 이제 3일 만에 다 읽었어. 재밌나 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윤주랑 홍철이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디귿으로 볼 때 정박효과, 확신의 덫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나 보지. 그죠? 그 개념들은 무엇인지가 아마 필요하다면 윤주와 홍철이의 말 그리고 혹은 또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나에서 그 개념들을 따옴표로 제시해 놓은 그 용어들, 개념어를 풀이해 놓은 데를 찾아가면 될 거야. 일단 그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됐어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 문제 해결하는 데는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와, 그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둔 거야? 응, 맞아.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메모해 두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3번 선지 당연히 맞는 얘기지. 나도 이 책의 작가가 우리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책에 드러난 글쓰기 형식에 대해 평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답 4번 너무나 쉽게. 이건 글쓰기 형식에 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작가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건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글쓰기 형식에 관한 얘기 아니라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자기의 소감을 밝힌 거예요. 따라서 4번이 너무나 틀린 말이죠. 자, 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문제 해설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길잡이 문제 이런 문제는 답이 뭐 앞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 가라고. 왜? 미음까지 가야 전체 담화의 흐름을 다 알게 되니까 만약에 답이 1번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고마운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도 살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5번도 볼까요? 미음. 내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겨서 책을 읽은 뒤에 이 책의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책도 찾아 읽었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책을 읽은 뒤에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확장적 독서를 말씀할 수 있다. 그치? 참고문헌 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진짜 다른 책까지 읽었다면 그게 확장적 독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꼭 뭐 어디 개념어로 알아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정어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충분히 상식적인 여러분의 어휘력만으로도 이 5번 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대충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흘러왔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로 갑니다.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홍철의 발화. A가 딱 보니까 처음에 홍철이가 그런데 윤주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그새 다른 책까지 찾아 읽어보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봐. 상대방을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는 거 맞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언어, 준언어, 또 여기 준언어 이런 말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화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죠?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고요. 2022 수능 예시문항에서도 이걸 본격적으로 문제화했고요. 개념에서도 다루었고 수능 특강 화작에서도 지금 이걸 문제로 다룬 경우들이 많이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문제 공부 풀고 있을 테니까 하고 있을 테니까 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자, 이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부르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량, 속도 뭐 이런 거죠. 그지? 뭐 고저, 강약 뭐 이런 거. 말 언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소리의 크기나 속도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고, 비언어라는 건 언어하고 무관한 거, 몸짓, 눈빛, 이런 거, 뭐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 최고다, 잘한다 라고 하면 그 칭찬하는 내용, 말의 내용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거 맞잖아요. 그걸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1번이 너무나 빠르게 답으로 확 확인이 됐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실전에서라면, 여러분 이거 오늘 실전 치렀으니까 1번 답 확인했으면 나머지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앞에 38번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나왔으면 끝났어. 자, 나머지 이거 개념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주의 첫 번째 봐라. 뭐예요?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라고 했어요. 겸손한 말을 했네요. 자,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는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는 준언어적 표현이, 준언어가 아니지. 방금 제가 개념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겸연쩍은 표정을 짓는 건, 표정 같은 건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의 첫 번째 발언은 뭐예요? 간절한 눈빛으로, 윤주야 초고 쓸 때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줄 수 있니? 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점을 찾고자 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지.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도 지금 괄호 안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간절한 눈빛, 그거는 비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4번 볼까요? 윤주의 두 번째 발화가 뭔지 봅시다. 윤주의 두 번째 발화는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책을 그냥 도서관에 반납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이겁니다. 그러면 봐.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건 맞는데 상대방의 이익이 되도록 제안하는 언어적 표현은 아니잖아. 그지? 지금 했던 말이. 그 다음에 지민의 두 번째 발화, 상냥한 말투로 괜찮아, 내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게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발화에는 언어적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것임을 드러내는,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죠?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됐다. 이건 준언어적 표현은 맞아요. 그지? 왜? 이것은 상냥한 말투니까 이거는 뭐 동작이나 자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요 종류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부분은 맞다는 거죠. 자, 39번 문제. 왜 맞고 왜 틀리는지 각각 어디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물론 답 고르는 데는 1번에서 이렇게 고맙게 답이 나왔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죠? 좋았어. 근데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언어, 요런 식의 문제 있죠? 비언어, 준언어에 관련된 건요, 요거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치르는 내내 계속 시험에 출제될 거고, 또 만약에 화작을 올해 여러분 내신 과목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신 시험에서도 계속 만날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 번 시험에서 한 번 이상은,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22 수능 예시 문항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40번 갑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자, 지금 그 화작의 문제 세팅, 11문제 세팅이요, 예시 문항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화작, 그러니까 화법 단독으로 맨 처음에 3문제, 그 다음에 화작 융합으로 가운데 4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문 단독으로 42에서 45번으로 4문제짜리, 이렇게 3문제, 4문제, 4문제, 이렇게 11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럴 경우 이렇게 38, 39번은 지금 화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0번, 4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화작 융합일 때에는 화법 둘, 작문 둘이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전체 문항수는 밸런스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홀수니까 11문제가 되다 보니까 작문이 하나 더 가져갔는데요. 화법이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개의 세트로 구성된 게 4개의 세트로 구성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만 4월 학평에 당장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같은 때 가서 이거 구성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가능성은, 평가원이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화작의 문제풀이 기능, 자기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어쨌든 목표다. 그러려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유형별 분야별로 길을 잘 깔아놓은 개기일식 화법과 작문을 제발
잘 따라오고 기능을 익히자. 그리고 그걸 수능 특강 화작으로 연습하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학평에서는 처음 강조합니다만. 자, 40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 언급되지 않은 첫인상 판단에 대해 설명하여 정박효과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점을 부여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요. 이 세트 안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 안에 이런 내용이, 자, 정박효과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점을 첫인상 판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일단 나에서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가에 언급되지 않은 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 안에 이게 언급되어 있었다면 좀 치사한 방식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여기가 틀리게 돼가지고 이게 부적절 진술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오진술로 정답지를 만드는 방법은요. 나 안에 이 내용이 없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전공법이고요. 좀 약간 좀 치사한 방법으로는 나에 이게 있어. 근데 가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 요 얘기가. 만약에 가의 대화 안에. 그러면 여기가 틀리기 때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언급되지 않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 선지가 된 거야. 그거는 웬만하면 택하지 않는 길이긴 한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소 좀 좀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루트를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출제진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은 기억해둘 필요는 있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1번 선지는 그렇다. 첫인상 판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정박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가. 그럼 이제 문단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단 단위의 스캔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지점이 되겠죠. 자, 가에 언급된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에 대해 정보를 추가하여 확신의 덫에 빠지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가에 언급되지 않은 신조어를 예로 들어 확신의 덫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네요. 정박 효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첫인상 얘기가 나오는가 팩트 체크. 그다음에 확신의 덫 파트에서 그죠? 챌린저 폭발 얘기와 신조어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가? 일종의 사례로 이런 걸 드는 거겠지, 그지? 4번은 어때요? 가에 언급된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에 언급되지 않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 개방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지금 4번, 5번은 약간 이질적이다. 1, 2, 3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정박 효과에 관한 거라든지 또 어디 있어? 확신의 덫에 관련된 거, 개념 정의 나와 있는 부분에 그 사례로 드는 1, 2, 3번이 한꺼번에 엮일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한 유사한 어떤 성질을 지닌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는 1, 2, 3번 한꺼번에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 자, 나로 갑니다. 보긴 봐야죠. 어떻게? 봐야죠. 갑니다. 뭐라고? 1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물건을 3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물건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했어. 근데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정박 효과라는 따옴표가 보이십니까? 1문단 중간에 이제 그 개념 설명이 거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초기에 제시된 기준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로 소급해서 가면 자 10만 원짜리 3만 원에 팝니다. 이러면 저게 진짜 3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일단 닻이 내려져 있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응? 원래 10만 원에 내려져 있던 닻이 3만 원에 내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그냥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정박 효과라는 거죠. 자, 초기에 제시된 기준이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닻은 10만 원에 내려져 있는 거야, 애초에. 그죠? 초기에 제시된 값에. 그래서 오, 엄청 싸게 파네. 그래가지고 그냥 덜렁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정보효과는 비단 소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난다. 첫인상을 통해. 오, 딩동댕 됐어. 확인됐죠? 좋았어. 물론 일단 가능성이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건 믿고 가는 거야. 만약에 확인이 나 안에서 다 5개가 다 됐어. 그럼 이제 이거 뭔가 함정에 빠졌구나 생각하고 그때 가서 이 가능성을 타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왜? 그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에 언급된 챌린저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 자 확신의 덫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문단에 가니까 확신의 덫 따옴표 보이시죠? 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고 경향. 그게 지금 확신의 덫이야.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거를 뒷받침해줄 증거만 받아들여. 내 확신을 저해할 만한 증거는 일부러 배척해. 그게 이제 확신 효과라는 거야. 확신의 덫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챌린저의 폭발 사고는 어쩌고저쩌고 72조 되게 자세하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에서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홍철이가 디귿 위에서 얘기한 거 잠깐 챌린저 폭발 사고에 관한 얘기를 언급했을 뿐인데 그걸 정보를 추가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확신의 덫 개념 얘기할 때 거기에 사례로 이걸 제시해 딩동댕 확인됐죠. 그다음 또 하나 신조어를 언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확신의 덫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 문단에 가니까 쭉 뭐 어쩌고저쩌고 확신의 덫 얘기로 챌린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정러 있죠, 그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신조어. 진짜 이거 나쁜 거야, 그지? 답정러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신조어를 예로 들어서 확신의 덫에 대한 이해를 도운 거 맞죠? 확인 가능했네요. 그럼 1, 2, 3번 안에 적절하지 않은 정답지는 없단 얘기야. 일단 믿고 가도 된다고. 4번, 5번 봅시다. 가에 언급된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그랬네요. 그럼 작가의 말이 가에 무슨 작가의 말이 언급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그게 나에 있는지 나에 또 인용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에서 언급된 작가의 말이라는 것은 자 따옴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랬을 때 가에서 리을 바로 위에 보면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 라고 한 작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던 그 말을 여기 나에다가 인용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대상이 돼. 그 다음에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나 안에서 그게 이제 인용됐다라고 치고요.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가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는 선지입니다. 일단 패스 5번으로 갑니다. 가에 언급되지 않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 개방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요. 자, 뭘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이런 거에 이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항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청해야 된다. 어떤 방안, 방법으로 제시된 게 경청일 거야. 남의 말을 경청하라. 그런 거는 자, 딱 보니까 첫째, 둘째 이런 말 마지막 그 글의 끝에 가서 보이네요. 자, 보세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에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정답만 말할 수는 없다. 요게 나온다, 그지? 첫째, 둘째를 보다 보니까 그 작가의 말,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방금 봤던 첫째 항목,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에서 거기에 인용됐네, 그지? 근데 그게 봐요. 그 다음에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 개방적인 자세, 즉 거기 바로 다음 줄에 나오잖아. 다른 생각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게 나왔어. 그럼 이거 확인됐지. 그러면 이거 지금 봐요. 지금 방금 우리가 얻어 걸린 첫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누구도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 작가의 말이 인용된 게 뭐 이게 직접 인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글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인용된다고 치고 그게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죠. 즉 거기에 해당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 판단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지,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인용한 것은 누구도 뭐라고 했어?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다거든. 그게 어떻게 방법 제시가 되겠냐 말이죠. 답을 4번으로 골라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속어법에 의해서 1번, 2번, 3번, 5번이 확인됐으니까 4번은 더 명쾌한 판단이 굳이 필요 없이도 4번을 답으로 골라내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세트 가운데 있는 화작 융합 세트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트일 테고요. 허무하게 답이 나올 만큼 쉬운 문제인 예를 들면 38번 문제 같은 것도 있지만 이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그룹을 가운데 있는 파트를 제가 뭐라고 불러요? 주의력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스피드 그룹 양쪽 끝에 있는 세트 말고 주의력 그룹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써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40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1번 갑니다. 보기와 관련한 나에 나타난 쓰기 전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봅니다. 글쓰기는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글쓰기에서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 자, 이거를 꼼꼼히 차분히 읽고 있지 말고요. 요게 그냥 이것들을 5개를 끌어내기 위한 인트로야. 그러니까 뭐 어떤 전략이야. 무슨 전략?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전략. 됐죠? 이것만 딱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봅니다. 대표적으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필자와 독자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독자의 거리감을 높이는 전략이래요. 그러면 봐. 여기서 필자와 독자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임을 나타낼 수 있는 1인칭 대명사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나, 저일까요? 아니,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봐.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가 글 안에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금방 보이죠. 예를 들면 두째 줄만 봐도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어쩌고 거기도 또 뭐 우리는 이 물건을 사야 할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딩동댕 확인했어. 자, A와 관련하여 필자와 독자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와 독자의 거리감을 좁혔다. 지금 봐. 이 얘기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거고 이 1번 선지 핵심 뭐야? 요게 사용됐는지만 확인하라 하는 거거든. 됐죠? 2번 갑니다. B는 뭐냐면 물음이나 독창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전략 그랬는데요. 상품을 구매하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한 물음을 제시한 거 아까 우리 봤지만 맨 처음에 나와 1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물건을 3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물건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고 물음을 제시해서 상품 구매, 그죠?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생각해보세요. 독자의 주의를 여기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는데요. 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요. 대체로 이런 글에서 맨 끝에 하나요? 주로 맨 앞에 하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문장들은 주로 글의 맨 처음에 나와줘야 돼. 그래서 주의 집중을 시켜야지. 발표도 마찬가지. 발표할 때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 같은 건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죠? 관심을 끌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C는 뭐예요? 글의 내용이 독자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전략 그랬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하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하여 독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게. 자, 저는요 이 3번 선지를 읽는 순간 나 글에 있는 내용들을 굳이 찾아가지 않고도 답이 3번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 자체로도 생각해봐요. 자, 이 C의 내용은 글의 내용이 독자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걸 밝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감을 유도하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야. 너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 있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 3번 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해요. 그게 독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 논리적 연결이 매우 타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는 않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당장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힘든 그런 예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그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 사회적인 이유를 분석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회적 이유를 분석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독자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이 연결도 이상하고요. 자, 일단 의심을 품은 상태에서 4번, 5번 가봅시다. D는 뭐냐면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글 속에서 미리 대응하는 전략. 그랬어요. 반응을 예측한대요. 그래서 미리 대응합니다. 그러면 D와 관련하여 직관적 판단과 자기 확신의 긍정적 측면에 내재된 문제점을 언급하여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는데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문단 단위 스캔의 핵심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문단의 앞과 끝을 살피는 거야. 그런 게 숙달되어 있는 사람은 3문단 처음에 아마 누군가는 정박 효과나 확신의 덕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직관적 판단과 자기 확신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야? 직관적 판단과 자기 확신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그런 독자의 반응을 예측한 내용이지. 그래서 그게 정보 부족, 시간의 한계 있는 상황에서 인지적 부담 줄어들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또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고 경향은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편향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뭐야?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을 언급한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자, 물론 누군가는 아마 누군가는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 3분단의 첫 부분을 봄으로써 4번 선지의 참 거짓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그죠? 그다음에 2는 뭐예요? 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만한 정보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정보. 자, 독자에게 의미 있을 만한 정보. 그죠? 아니면 또 뭐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대. 그럼 이와 관련하여 터무니없거나 편향된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설명함으로써 독자에게 문제 해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터무니없는 혹은 편향된 판단을 예방하기 위해 첫째, 자기의 판단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개방적인 자세를 지녀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5번은 확인 가능하다. 그럼 보세요. 각각 A, B, C, D, E로 언급해놓은 이 전략들에 연관지어서 지문안의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1, 2, 3, 4, 5번 중에서 3번을 제외한 1, 2, 4, 5번이야. 답은 3번이죠. 아시겠어요? 애초에 논리적으로 어색함을 보이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를 분석했다. 사회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건요, 그냥 한 문장 정도로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꽤 볼륨을 차지하는 어떤 내용 요소가 거기에 이렇게 눈에 띄어야 돼. 왜 그렇다면 사람들은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에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뭐 첫째 뭐죠, 둘째 뭐죠, 이런 게 보통 이런 역할인데 그런 대목이 여기에 지문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셨죠? 자, 좋았어. 그럼 이제 42번에서 45번 마지막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지역문제 탐구 동아리에서 교지에 싣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초안이에요. 초고에 보고서고요. 나는 가에 작성에 참여한 학생이 시청 누리집에 게재한 건의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매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 장문에서 그렇잖아. 장문에 봐요. 자, 교지에 싣는다, 누리집에 게재한다. 이렇게 매체도요, 장문의 초기 상황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죠. 요소 가운데 하나죠. 기억나시죠? 장문에서 장문의 초기 조건인 장문 상황이라는 건요, 예상 독자가 누구냐,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글의 주제가 뭐냐,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면 매체가 뭐냐, 글이 실릴 매체가 어디냐. 그러면 교지하고 시청 누리집, 이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뉴미디어인데, 그죠? 인터넷 기반의. 예를 들면 여기엔 동영상도 막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밑에 막 댓글들로 반응들도 볼 수 있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또 뭐 혹은 수정이 더 용이하고, 그죠? 여기에 교지에 인쇄가 된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인쇄가 된 다음에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는 들어가서 자기가 글 쓰니까 수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건의문의 경우는 수정이 쉽다든지. 자, 이런 기본적인 상황 조건에 대한 이해를 딱 이해하고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42번부터 봅니다.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장문 맥락이라는 게 바로 예상 독자, 글의 주제, 장문 목적, 장문 매체, 이런 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죠. 장문 맥락, 초기 조건,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니까. 그랬을 때 예상 독자를 적절한 거 하나 고려했어요.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가는 나와 달리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어투를 쓰고 있다는데요. 나가 여러분, 가는 이제 학생들 그 교지에다 싣는 학생들 읽으라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제목은 봐둬야겠지. 지역 주민들의 동글동글 숲 공원 이용에 대한 보고서 해가지고 동기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결론을 보니까 무슨 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뭐 65%는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리 짐작하건대 지역 주민들이 동글동글 숲에 휴게 및 휴게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달라. 너무 여기에 쉴 곳이 없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얘기하나 봐.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나로 가니까 어때요?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올렸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굴고등학교 지역문제 탐구 동아리 학생입니다. 이랬으니까 그럼 봐요. 나와 달리 격식에 맞는 어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오히려 이 둘이 바뀌면 몰라. 그쵸? 그러니까 나는 가와 달리
독자와 관계를 고려해 격sion.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2번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주요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보고서하고 건의문이 있는데 대상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보고서가 하겠습니까? 건의문이 하겠습니까? 보고서가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는 가와 달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애초에 읽어보지 않아도 말이야. 일단 상식을 활성화하라고요. 논리적인 판단을. 장문 목적을 고려할 때 나는 가와 달리 독자를 특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답이 3번 나왔는데 장문의 목적이요. 조사 보고서는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건의문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님으로 하여금 이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를 해달라 이거 아니야. 건의를 받아들여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건 어떤 건의문이든 건의문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안 읽어봐도. 4번 장문 매체를 고려할 때 그럼 매체라는 것은 가는 교지고요. 나는 시청 누리집이야. 그랬을 때 가와 나는 모두 필자와 독자의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데 가는 아니지. 어떻게 교지가 필자와 독자의 즉각적인 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어? 안 되죠. 그죠? 자, 글의 유형을 고려할 때 가와 나는 모두 항목별로 소제목을 따라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한대. 가는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조사 동기 및 목적 어쩌고 2번 무슨 조사 결과, 조사 계획, 3번 조사 결과, 있네. 5번 결론. 근데 얘는 있는데 나는 건의문에 지금 봐요. 한눈에 봐도 없는데 무슨 항목별로 소제목을 달아 정보를 정리합니까? 무슨 건의문이. 그죠? 물론 그렇게 쓰는 건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적어도 그렇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의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42번 거저준 문제인 거 알겠어요? 문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깊이 들여다보고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답이 튀어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분명히 화작에는 있습니다. 이런 보너스를 놓치실 생각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43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럼 4개는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가의 3-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3-1에서 자, 지난 1년간 동글동글 숲을 이용한 주민의 비율은 18%에 그쳤대. 그러면서 또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동글동글 숲 공원의 전체 이용객 중 76%가 외부 방문객들이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생태 탐방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최근 숲 이용하는 외부 방문객 수는 13% 증가한 반면에 지역 주민의 수는 10%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안 찾고 외부의 관광객들만 오는 곳이란 말이야. 이 숲이. 됐죠? 그러면 그걸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동글동글 숲 공원 이용이 줄어들었음을 언급해야겠다. 당연한 얘기겠지? 물론 나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만 자, 여러분이 나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는데 요즘 우리 주민들은 여기 안 가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드릴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로 자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충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2번 가의 3-1에서 제시한 신문 보도 내용 좀 전에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을 근거로 외부 방문객이 휴게시설의 부족을 동글동글 숲 공원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이유를 제시해야겠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 방금 봤던 거 있지? 신문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신문 보도 3의 1, 가의 3의 1에서 나온 신문 보도 내용이라는 것은 76%가 외부 방문객이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외부 사람들 방문객들은 늘어나고 있고 내부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더 안 찾고 있어. 점점 더. 그런 상황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인데 자, 외부 방문객이 휴게시설 부족을 공원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이유를 제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보도 내용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유를 제시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그 신문 보도가 알려주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외부 사람들은 오히려 찾는 사람 늘어났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 찾고 있다. 점점 멀리한다. 그 이유는 뭐다? 뒤에 아래쪽에 나오는 걸로 봐서 휴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걸 확충해달라.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데 답이 2번이지. 아시겠어요? 가의
3의 2의 가에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 3의 2의 가가 뭔지 보십시오. 3 조사 결과 2 동글동글 숲 공원에 대한 인식. 가는요, 그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야. 거기에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동글동글 숲 공원의 후생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대요. 자, 거기 3의 2의 가를 보면요,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첫 번째 62%가 후생적 가치를, 23%가 경제적 가치를, 15%가 생태적 가치를. 그러니까 후생, 경제, 생태 이런 순이네. 그러면 후생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게 됐고, 그 건의문안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면 논리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거기 지문에서, 자, 큰 흐름으로 거기 나 지문을 한번 보세요. 문단별로 스캔해 보세요. 문단 단위로.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그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지역 주민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의드리려고요. 이렇게 그냥 읽는 거야. 이 문단 갑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외부 방문객 76%예요. 그래가지고 외부 방문객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은데, 그런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60%가 휴게시설의 정비와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3문단.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휴식하기 어려워요.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세요. 그 다음 또 쉼터에 휴게시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 건의 내용이. 4문단 가서요. 자, 이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내용을 보고서 내용에서 뒷받침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확인되죠, 그죠? 4번 갑니다. 가의 3-2의 나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3-2-나는요. 3-2-나 동글동글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크게 나온 게 뭐라고? 65%가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이거든. 그럼 봐. 자, 조사 내용을 근거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해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단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만이 아니라 숲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주차장 확장, 기타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원의 개선은 프로그램 다양화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니까, 자, 공원의 개선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 주차장 확장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것은 당연히 지금 아까 봤듯이 이 문단 끝에쯤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가의 3의 2의 나, 아까 좀 전에 이겁니다. 에서 제시한 우리 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자, 휴게시설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 많다고 제시해요. 자, 이건 사실은 이 4번 선지랑 5번 선지는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동일 선지나 비슷해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문단 맨 끝에 있는 내용들이 4번에도 근거가 되고 5번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이야. 사실은 뭐 쌍둥이 선지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동일 선지에 불과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그 가의 어디, 뭐 3의 2의 나, 뭐 3의 1, 뭐 어쩌고 이런 거, 그것만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만 빨리 보고, 그 안에 그 가에서 그런 항목들의 내용이 뭔지 압축적으로 파악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잖아. 짧으니까 전부 다 토막토막,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 나글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단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가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오케이, 아시겠죠? 자, 44번 갑니다. 다음에 점검 기준에 따라 가를 점검한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봅시다. 그 보고서를 이제 점검합니다. 그랬을 때 조사 목적을 조사 동기와 관련지어 제시했는가? 그래가지고 점검 결과가 동그라미야. 그러면 1번 항목 조사 동기 및 목적을 가봐야 되겠지. 그랬을 때, 자, 이런 보도를 봤어. 언론 보도를 봤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했으니까 동기하고 목적이 서로 관련 지어져 있네요. 잘했어. 그럼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데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적절하니까 잘 판단했네. 이런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제시했는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적절한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야. 그죠? 만약에 이게 X라고 돼 있었으면 1번이 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즉, 요 답이 되고 말고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판단되었는가, 요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문제 유형은 독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화작에서도 나오는데 유의해야 됩니다. 덤벙대다가 잘못 이 사고의 회로가 잠깐 고장나면 틀려요, 이거. 자, 조사 계획의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혔는가? 그거 당연히 밝혔지. 조사 대상, 조사 기간 2번 항목에 바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쳐야지. 제대로 동그라미 쳤는데 그럼 맞았네요. 그 다음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하였는가? 그런데 보세요. 조사 결과에 1번 동글동글 숲 공원 이용 현황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글동글 숲 공원에 대한 인식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공원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고 개선에 대한 인식이 나야. 그러면 공원에 대한 인식이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인식으로 상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해서 잘 짰는데 그럼 이걸 X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라고 해야지. 잘못했으니까 답이 3번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가 잘 됐네. 그러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게 될 수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잘했네.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X가 됐으니까 얘가 잘못됐어. 정답 3번.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아주 얕은 함정인데 꼭 아셔야 돼요.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 사용했습니까? 아니지, 그래프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X로 잘 쳤어. 그 다음에 참고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참고문헌 항목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설정 안 했으니까 X라고 잘했어. 됐죠. 오케이, 아셨어요? 이 문제의 틀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A의 초안이다.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 그랬는데요. 자, before가 이거예요. after가 A고요. 됐지? 그러면 A는 그 보고서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before를 한번 봅시다. 동글동글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주는 후생적 가치를 동글동글 숲 공원의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2%에 이르렀으며 동글동글 숲 공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65%는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거는요, 팩트에 어긋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대충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봤던 어떤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말하자면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으로는 의미가 있네요. 그죠? 이게 before였어. 그런데 after를 보자고요. 우리 문제지 15쪽의 맨 밑에 결론 봅니다. 정신적 치유와 휴식에 도움을 후생적 가치를 어쩌다 60%에 이르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60%. 그 얘기는 곧 이 얘기가 지금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고려해 동글동글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여기 없던 거야. 그런 얘기가 가미가 됐어. 그러면 지금 봐. 그 A에서의 마지막 문장, 이를 고려해서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이 after에 들어갔어. before에는 없다가. 답을 골라야죠. 문장을 여러 개 쪼갠 게 제일 적절한 수정 이유겠나요? 그 다음에 내용 순서도 필자의 견해. 답이 나왔네. 보세요.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거야. 뭐? 해결이 필요하다. 답 2번으로 골라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보세요. 정신적 치유와 어쩌고저쩌고에서부터 이렇게 필요하다고 답한 내용이 지금 두 번째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걸 위로 올리고 맨 끝에 주관적인 견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번.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했나요? 여기서 조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가 삭제된 게 뭐가 있겠어? 없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여기 애프터에 지금 주요 정보가, 개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게 있습니까? 없지? 그 다음에 담화 표지를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걸 수정했다고요? 어디 그런 게 눈에 보이나요? 자, 이런 문제의 경우 before와 after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건 뭐? after에서의 마지막 문장. 이를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견해가 가미됐다, 부과됐다, 없던 게 생겨났다 라는 점을 딱 정답으로 쥐고 1, 2, 3, 4, 5 중에서 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2번으로. 아시겠죠? 즉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가미됐다 라는 것을 진술하는 답으로 바로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5번 문제까지 화작의 오늘 5부에서 이 11문제를 풀었습니다. 달라지는 화작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인을 담고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고 허무할이 많지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도 물론 과거의 화작들처럼 있습니다. 그거는 2022 수능 예시 문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땡큐고 그걸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보너스를 받아먹는 거 플러스 특히나 예를 들면 단적으로 35번 문제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앞으로 화작에서 좀 고개를 좀 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문종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건의문, 뭐 독후, 뭐 저희 감상문, 또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본다든지 또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같은 그런 식의 개념들이 문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2022 수능 예시 문항과 함께 엮어서 이 세트의 화작을 다시 한번 분석하세요. 그러면 특징들이 더 잘 보일 것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다음번 해설에도 저는 얘기할 것이고 또 개념에서 했던 이야기들 또 수특, 또 수완, 화작에서도 계속 해 나가리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언매를 들을 사람들은 또 추가로 듣게 될 테고 그런데 제가 이제 헤어지는 잠시 요 해설에서는 끝나는 시간이니까 당부할게요. 제가 총평에서도 김철원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저는 이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즉 3월 시험을 보고 무릎 꺾이고 주저앉아 우는 수많은 학생들을 여태까지 많이 봐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이 성적이 뭐 11월까지 간다?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분명히 아직은 낯설어서 시험을 잘 치러내는 것, 끝까지 완수해낸 것만으로도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운 내서 열심히 더 빨리 달려나가고 힘차게 하루를 보내면 진짜 앞에 나와 있듯이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필적 확인란에 여러 차례 썼던 것처럼 그렇게 또 가지런히 한 발 한 발 옮기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수능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수능 1교시를 상상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구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